그동안은 우리가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일 때는 이네들을 잘 억제해줘야 효과적으로 이 병을 치료할 것처럼 생각을 해왔지만,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기능이 알려진 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T세포를 타겟해서 기능을 줄였을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조절 T세포도 타겟될 수 있지 않을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요, 적정해야 되는 건데요, 적정하다는 의미는 싸울 애들과는 잘 싸우도록 해줘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될 애들은 싸우지 않도록 이걸 잘 구별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내 몸이 해야 되는 거지 약으로 할 수는 없다. 약은 일시적인 현상을 조절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먹는 음식들, 내가 하루하루 자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이 생활에서 바뀌지 않으면 치료는 결국 반복될 뿐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일 때는 이네들을 잘 억제해줘야 효과적으로 이 병을 치료할 것처럼 생각을 해왔지만,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기능이 알려진 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T세포를 타겟해서 기능을 줄였을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조절 T세포도 타겟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는, 특히 대표적으로 CNI라고 칼슘유린 억제제, 우리가 프로그람, 타크로벨, 사이포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약물들이 효과 T세포의 효능도 떨어뜨리는 동시에 조절 T세포의 기능도 떨어뜨린다라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약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약물들을 항상 우리가 이득과 해를 비교했을 때 이득이 명확히 클 때는 쓰는 거고요, 해가 커지는 순간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득이 명확히 큰 순간들은 딱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는 장기를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최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때는 이거 이득이 명확하게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활성기 때는 이게 분명한 효과를 내고, 왜냐하면 막 장기를 때리고 있는 반응을 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뛰어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병의 근본적인 치료의 방향도 같이 막는다는 한계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슘유린 억제제가 타겟으로 하는 방식이 인터루킨2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해서 효과기 T세포를 억제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동시에 조절 T세포까지 억제되는 현상들이 유독 이 칼슘유린 억제제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문점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 약물들에 대한 환자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건, 과활성화된 효과 T세포를 억제해서 급성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하다,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는 면역 관용이라는 걸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약물이 이걸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활성기라고 하는 시기를 잘 찾아서 그 시기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활성기를 넘어가서 이제는 면역 관용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이 약물을 줄여봐야 된다라는 고민을 의료진들도 환자분들도 한번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딱 원하는 조절 T세포만 활성을 잘 시키고 효과기 T세포는 억제하는 방식을 찾으려고 지금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칼슘유린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들 중에 조절 T세포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나니까 동시에 인터루킨을 보충하는 방식들 같은 것들이 새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칼슘유린 억제제를 써서 인터루킨이 떨어지는 만큼 외부에서 또 인터루킨2를 저용량으로 추가해 줬을 때 이게 이제 조절 T세포의 활성은 좀 살려주고 효과기 T세포만 억제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연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절 T세포에만 작용하는 인터루킨2 수용체를 찾아서 넣어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 레티노산을 병용하는 건데요. 레티노산은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A라고 하는 게 A의 전구체죠. 이 레티노산을 잘 썼을 때 조절 T세포의 생산을 더 증가시키는 방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 칼슘유린 억제제와 레티노산을 병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또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는 아예 접근을 바꿔서 아까 이야기했던 엠토르라고 하는 이 시롤리무스라고 하는 약물들로 아예 이제 면역 억제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시도까지 다양한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TGF-베타라는 물질 관련해서 TGF-베타라는 물질이 처리가 됐을 때 TGF-베타는 조절 T세포와 효과기 T세포도 동시에 증식을 시키다 보니까 TGF-베타를 막 억제를 했을 때는 오히려 조절 T세포의 발현이 떨어지면서 암에서는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오히려 발생을 했다면, 반대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자가면역 질환 효과를 내기 위해서 TGF-베타를 막 효과를 올려놨더니 이거를 또 엉뚱한 암세포가 활용하는 조절 T세포들이 증식이 되면 오히려 암이 또 증식하는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이 TGF-베타를 막 증식을 시켜서 T레그셀을 유도하려는 목표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TGF-베타가 오히려 과도하게 증식하다 보니까 TGF-베타가 T레그셀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유화되는 조직들에서도 TGF-베타가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TGF-베타인데 증식을 시켜야 되는지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억제해야 되는지,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너무 상반된 정반대의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요술봉 같이 딱 필요한 곳에서, 그러니까 TGF-베타가 필요한 것에서는 증식이 되고 필요 없는 것에서는 억제가 되는 이런 방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저런 연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는데, 이미 이런 방식이 알려져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바로 전통 한약재들 중에 우리가 강황, 커큐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참 신기한데요. 암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이 암을 오히려 억제한, 즉 조절 T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조절 T세포의 효과를 올려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알려져 있어요. 똑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올리고 어디서는 조절 T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무슨 요술봉도 아니고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이렇게 작용하는 게 왜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 건데요. 천연 한약재들의 장점은 이게 이제 복합체죠. 그러니까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러 물질들이 이제 복합된다는 거의 장점은 타겟이 하나가 아니라 다중적이라는 건데요. 어떤 특정 경로를 차단하거나 특정 경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장점은 재현성이 높고 원하는 효과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경로가 다른 데와 공유된다거나 또는 그 경로 하나만 활성했을 때 다른 것들이랑 복합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운,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단점이 또 가치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다중물질들, 그러니까 다중 표적을 한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강황 같은 이제 한약재에서는 동일한 약재인데도 불구하고 맥락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강황이 특히나 면역질환 관련돼서 그렇고, 또 환기라는 약재도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강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니까 커큐민이라는 성분들이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일 커큐민만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암을 치료하려는 맥락 안에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조절 T세포가 오히려 기능이 좀 과해서 암이 생긴 거기 때문에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자가면역 질환의 맥락에서는 조절 T세포가 기능을 잘 못해서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오히려 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이 강황이라는 약재가 두 서로 다른 맥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강황이라는 약재가 암 치료의 맥락에서는 이 TGF-베타의 활성을 좀 떨어뜨려서요. TGF-베타가 아까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내는 중요 물질 중에 하나였는데, TGF-베타의 활성을 떨어뜨려서 T레그셀의 증식을 막는 효과를 메인 기전으로 하면서 암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TGF-베타를 오히려 억제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봤더니, 자가면역 질환의 맥락에서는 이게 조절 T세포가 타겟이 아니라 그 조절 T세포를 증식시키는 전 단계 물질 중에 하나인 수지상 세포를 관용성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찰병한테 이 강황이 작용이 됐을 때는 수지상 세포가 TGF-베타 그리고 아까 인터루킨 10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물질과 레티노산, 비타민
이 A 전구체죠. 이 레티노산과 인터루킨 10, TGF-베타 같은 물질을 T레그셀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T레그셀을 활성화시키는 수지상 세포에게 이 물질들을 만들게 해서 조절 T세포를 오히려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 암이라고 하는 미세염증 환경에서는 T레그셀이 많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먹이를 잡아서 먹으면서 T레그셀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면, 자가면역성 환경에서는 T레그셀이 오히려 모자라니까 상대적으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들이 먼저 이 강황이 성분을 흡수해서 얘네들이 오히려 TGF-베타, 인터루킨 10, 그리고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오히려 생성을 해서 이걸 통해서 조절 T세포의 활성을 유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물질이 원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늘리고 어떤 경우에는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건데, 이거는 복합제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성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TGF-베타 억제만을 목표로 하는 약물을 발견하게 되면 TGF-베타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 한약재들의 장점은 어떤 특정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과 그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어떤 필요한 물질, 또 그 강도를 억제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반응에 맞춰서 현재 상태가 과염증 상태일 때는 줄이고 오히려 면역 반응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이거를 현대의학에서는 네트워크 양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약들이 주로 단일 성분, 그러니까 재현이 가능하고 특정 물질을 정확하게 추출해서 특정 경로, 그러니까 단일 제제, 단일 경로 활성화라는 기전이 중요한 이 연구의 중요 기전으로, 이렇게 중요한 툴로 많이 이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약물이 재현성이 높아야 되고 동일한 경로를 타겟했을 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우리가 어떤 질환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중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이 효과를 내는 방식들이 최근 들어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네트워크 양리학이라고 불러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협력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약물을 연구하는 방식들도 점점 바뀌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한약재들이 이런 면에서 이미 이 복합제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까지 표준화되거나 근거를 기반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것들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과학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흥분이 돼서 새로운 연구를 찾기 위한 관심이 생기고,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보면 또 어떤 이거를 뭔가 대립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이런 가치들을 좀 찾고 이거를 조금 더 현대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는 방식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현대에서 재현 가능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로가 발견되었다라는 가치가 큰 점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촉발된다는 점인데, 그 새로운 연구를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좀 멀리서 보는 관점들, 그러니까 면역계를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어떤 효과를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단일 경로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오늘 영상을 보신 환자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이 면역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치료제의 한계는, 그러니까 이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약물로 인해서 하는 치료의 한계는 그 약물이 평생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평생 또 이거를 주사제로 먹어야 되냐? 그럼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쓰는 한약도 그렇고요, 모든 약물들도 그렇고 음식들도 그렇고,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어떤 기능을 못한다 했을 때 그 기능을 왜 못했는지를 찾고 제거해서 그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거죠. 핵심은 모든 치료는 결국은 내 몸이 하는 거지 약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기능을 못하는 걸 평생 채워주는 방식은 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치료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면역 관용을 실제로 임상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었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가치가 큰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슐린을 평생 맞는 것처럼 이 주사를 인터루킨2 치료제를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또 뭐 그렇게 가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다는 점. 결국은 내 몸이 스스로 해내야 된다. 내 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면역관용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환자분들이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좀 오히려 제가 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을 수도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정말로 이 연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연구였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인식을 많이 바꿔줬다. 근데 오늘 정리하는 인식의 핵심은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요. 적정해야 되는 건데요. 적정하다는 의미는 싸울 애들과는 잘 싸우도록 해줘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될 애들은 싸우지 않도록 이걸 잘 구별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내 몸이 해야 되는 거지 약으로 할 수는 없다. 약은 일시적인 현상을 조절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먹는 음식들, 내가 하루하루 자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이 생활에서 바뀌지 않으면 치료는 결국 반복될 뿐이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